사랑도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죠?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마치 폭풍처럼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투이야, 내가 남자로서 욕망을 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내가 서툴 수 있어. 아버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그분의 거친 손이 제 가슴 위를 더듬어 차츰차츰 내려가 다 닿았을 때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투이야, 미안해. 말을 이으려 하자 저는 서둘러 입술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서로의 피부가 맞닿는 순간 우리는 억눌렸던 신음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방 밖은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격정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2년간 여자로 살지 못했던 제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죽은 듯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이 금지된 온기 속에서 금기를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벅차 올랐어요. 사과 향기의 달콤함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금단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우엔 티투이예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고 내 나이 29살이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쌀국수 가게를 하셨고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어요.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였고 언니들은 이미 결혼해서 하노이와 호치민에 살고 있었어요. 25살이 되던 해 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민수 오빠는 32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미소가 따뜻한 사람이었죠. 화상 채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투이 씨.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어색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도 서툰 영어로 대답했죠. 헬로. 민수 씨. 나는 투이입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서로의 어색함이 오히려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 후로 우리는 3개월 동안 매일 밤 화상 통화를 했어요. 민수는 한국의 경상남도에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작은 마을에 산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과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죠. 사과가 정말 예뻐요. 투이 씨도 좋아할 거예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사과를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였죠. 와, 아름다워요. 투이 씨가 더 아름다워요. 민수의 고백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면 너머로도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3개월 후 민수는 베트남으로 날아왔어요. 처음으로 실제로 만난 날 저는 아오자이를 입고 노이바이 공항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민수가 입국장 문을 나왔을 때 저희는 서로를 알아봤어요.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민수는 더 키가 컸고 더 잘생겼어요. 투이. 민수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좋았어요. 민수 오빠. 저는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 오빠는 하노이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저희 가족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함께 다녔어요. 호안키엠 호수를 걸으면서 민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투이,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오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좋았고
한국의 새로운 삶이 기대됐거든요. 2022년 9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컸고 화려했어요. 민수가 저를 마중 나왔고 그 옆에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투이야, 우리 아버지야. 민수가 소개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분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얼굴은 젊어 보였죠. 50 후반의 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보다는 젊어 보였어요. 누가 보면 민수 오빠 형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민수 오빠는 아버님을 닮았지만 아버님에게는 오빠에게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 상실의 무게,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투이야, 잘 왔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어서 와, 투이야. 먼 길 왔구나. 고생했어. 차를 타고 경상남도 산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보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산이 많고 도로가 깨끗했어요. 투이야, 배고프지 않아? 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음식 준비해놨어. 아버지 요리 솜씨 좋아.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뒤에서 운전하시던 춘호 아버님이 웃으셨죠. 민수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배웠지.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2년간 누워서 생활을 하셨대요. 아버님이 극진히 간호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투이도 엄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가 슬프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죠. 투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이제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뒤에서 춘호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셨어요. 백미러로 보니 아버님의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사과 농장의 집. 우리 집은 사과밭 한가운데 있었어요.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고 집 뒤로는 끝없이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와, 정말 크다. 저는 감탄했어요. 우리 농장은 2만 평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야. 민수가 설명했어요. 투이야, 짐 들어가자. 피곤할 텐데. 아버님이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죠. 집안은 깨끗했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와 TV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젊은 춘호 아버님과 아름다운 여자분, 그리고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엄마야. 예쁘지? 민수가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수 어머님은 단아하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어요. 투이야, 여기가 너희 방이야. 넓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사과밭이 한눈에 보였죠. 와, 아름다워요. 투이가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민수는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투이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키스했어요.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 마을 회관에서 작게 치렀어요. 베트남에서 부모님과 언니들이 오셨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와 베트남 전통 아오자이를 번갈아 입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하지만 몇몇 아주머니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왔다며?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작은 수군거림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민수와 아버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 동안 우리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눴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농장 일도 거들었어요. 민수와 아버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과밭으로 나갔어요. 투이야, 나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수가 물었어요. 네, 오빠.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쌀국수 가게 일을 도왔으니 일하는 건 익숙했거든요. 사과밭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아버님은 제게 사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투이야, 사과는 정성이야. 매일 보살피고 사랑해줘야 해. 그래야 달고 예쁜 사과가 열려. 아버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님이 사과를 대하는 모습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아버님은 사과나무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아끼셨어요. 아버님, 정말 사과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말하자 아버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사과밖에 없었어. 아내가 아프고 나서 사과 키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아. 이제는 투이가 왔으니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나잖아. 고마워, 투이야.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은 아버지의 손길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행복한 나날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김치도 담글 수 있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여 처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투이 씨, 우리 집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어요? 투이 씨,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줘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친해졌어요. 특히 옆집 영숙 아주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투이야, 시집살이 힘들지? 시아버지랑 둘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영숙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버님이 정말 잘해주세요. 민수 오빠도 너무 좋고요. 그래, 다행이다. 춘호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긴 해. 마누라 간호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더라. 영숙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춘호 아버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버님은 과묵하셨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셨죠.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투이야, 추석에는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야. 민수 오빠가 설명해줬지만 저는 베트남의 중추절이 떠올랐어요. 하노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반증월병을 먹고 등불놀이를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죠. 차례상을 준비하면 낯선 음식들을 배웠어요. 나물의 부침개의 종류는 왜 그리 많은지. 저는 부쳐도 줄지 않고 베트남에서는 추석 명절이 어린이날과 같아 축제하는 날인데 한국에서의 추석 명절은 며칠 전부터 차례 준비에 며느리 골병 드는 날인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다가 힘들어서인지 베트남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전을 부쳤어요. 투이야, 고향 생각 많이 나지? 설거지를 하던 제게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투이야, 아버님, 베트남에서는 지금쯤 엄마가 반증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아빠는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시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더 나 울음을 참느라고 혼이 났어요. 민수가 데려와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오빠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근데 가끔은 조금 외로워요. 아버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나도 알아. 그 외로움을 안단다. 나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그분의 온기가 제게 전해졌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외로움이 서로를 향한 또 다른 감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는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베트남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울었어요. 향수병이었죠. 민수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투이야, 왜 울어? 아버님이 다가오셨어요. 아버님,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투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투이야, 울어도 돼. 힘들면 참지 말고 소리내어 울어. 그런데 투이야, 여기도 이제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고,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베트남 가면 되잖아. 우리가 보내줄게. 아버님의 위로에 저는 더 울었어요.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뭘, 이제 우리 딸인데. 아버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민수와의 사랑도 깊어졌고 아버님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투이야, 오늘 드라마 재미있었어. 아버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요. 아버님도 연애 좋아하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사람이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나도 젊었을 때는. 아버님이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죠. 아버지, 엄마 이야기 또 하시려고? 그래. 너희 엄마는 정말 천사 같았어. 아버님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아직도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했죠? 응, 갑자기였어. 아침에 밥하다가 그냥 쓰러지셨어. 그 후로 2년. 아버지가 혼자서 다 간호하셨어. 병원 갈 때도 식사하실 때도 목욕시킬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응.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어. 그 2년 사이에.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 엄마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으셨어. 하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엄마 손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오빠, 이제 우리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요. 그래, 투이야. 고마워. 우리는 그날 밤 사랑을 나눴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제 1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뒤였어요.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죠. 민수가 트럭에 사과를 싣고 도매시장에 가던 날이었어요. 저녁에는 투이 씨 좋아하는 갈비찜에서 실컷 먹자. 오늘 좋은 값 받으면 한우 사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후 3시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 아니야. 우리 민수가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민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버님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셨어요. 민수야, 민수야. 어제까지 웃으며 저를 안아주던 민수가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니. 장례식장 3일 내내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조문객들 앞에서는 꿋꿋하게 버티셨어요. 저 며느리, 이제 베트남 돌아가겠지? 시아버지랑 둘이 어떻게 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아버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투이야, 신경 쓰지 마. 이 집은 내 집이야. 민수가 없어도 넌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밤에 제가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봤어요. 빈소 앞에 혼자 앉아 계신 아버님을.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보고 싶었지. 이제 아버지도 혼자 남았네. 아버지도 같이 가고 싶구나.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빈집, 그리고 사과창고.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텅 비었어요. 26살의 과부가 되다니. 베트남 가족들은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님이 이불과 옷가지를 들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나는 당분간 창고에서 잘 생각이야. 왜요? 투이야, 넌 젊은 여자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농장 끝 사과 창고에. 아버님은 거기에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방에 혼자 누워 민수의 낡은 야구 점퍼를 껴안고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혼자, 저도 혼자.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계셨는지. 겨울이 왔어요. 매일 저녁 저는 아버님께 따뜻한 저녁을 가져다 드렸어요. 창고 안에는 사과 향기가 가득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그 향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창고에는 작은 전기 히터 하나뿐이었어요. 아버님은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죠. 아버님, 너무 추워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아버님은 혼자 추운데 계셔요? 저 혼자 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서워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투이야, 아버지가 정말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미안해요. 울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 품이 따뜻했어요. 민수와는 다른 더 깊고 단단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아버님 손에 제 손이 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죠. 투이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가족으로.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칠지만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민수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투이야, 사실 요즘 밤이 너무 힘들어. 아버님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내가 아프고 나서 5년 동안 남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 2년 동안은 아내 간호하느라 남자임을 잊었고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도 상처가 너무 커서 잊고 살았어. 근데 요즘 이상해. 투이가 저녁 가져다 주고 갈 때 혼자 남으면 마음이 많이 흔들려. 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는 쏟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미안해. 투이는 민수 아내였고 내 며느리인데. 그런데 자꾸 투이를 여자로 보게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셔츠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오빠, 미안해. 아버님 없으면 나도 혼자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봄이 다시 왔을 때 민수가 떠난 지 8개월. 사과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죠. 아버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겨났어요. 아버님이 무거운 것을 들 때 드러나는 팔 근육, 이마에 맺힌 땀방울,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그런데 아버님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가까이 오시면 한 발 물러서곤 하셨죠. 어느 날 사과밭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외로우세요? 아버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외롭지.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가끔은 내가 누구와 사는지 잊을 때도 있어. 저도요. 네. 저도 밤이 무서워요. 혼자라는 게 느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과꽃 향기가 바람에 날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시선.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베트남 며느리 아직도 안 갔네? 시아버지는 창고에서 산다며?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투이야, 베트남 안 가고 뭐하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시아버지랑 둘이? 말이 되니 그게. 그날 저녁 창고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베트남 가는 게 나을까요? 아버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난 내가 있어서 힘이 돼. 내가 가면 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투이야, 솔직히 말할게. 너 없으면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내 잃고 아들 잃고 이제 투이밖에 없어. 투이 아침에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하는 그 한마디로 하루를 버텨. 투이가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울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없으면 저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았어요. 위험한 순간들. 어느 날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버님이 달려와 절 받아 안으셨죠. 안겨 있는 순간 아버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버님의 품은 따뜻했어요. 민수보다 더 단단하고 더 넓고 더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의 결혼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왜 이러지? 아버님인데, 민수 오빠가 떠난 지 겨우 1년인데. 하지만 나의 몸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버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또 어느 날은 창고에서 사과를 분류하다가 우연히 손이 닿았어요.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뺐지만 그 찰나의 전율이 도망치듯 나왔지만 돌아서는 순간 아버님이 절 바라보고 계신 걸 느꼈어요. 그 눈빛,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버님의 고통. 어느 밤 창고에 야식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아버님이 민수 사진을 보며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라. 내 아내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미친놈이야, 정말. 조용히 돌아섰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떠날게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투이야, 내가 정리할게. 이런 미친 마음. 내가 정리할 테니까 가지 마.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더 깊어만 간다는 걸. 그날 밤 아버님이 창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밤하늘을 보시며 혼잣말하셨어요. 왜 하필 며느리를.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투이만 보면 가슴이 뛰어. 5년 만에 남자로 살고 싶어. 저는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추억 속의 남편, 현실의 남자. 민수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민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릴 때면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죄책감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투이야, 이 책 읽어봤어? 아버님이 읽던 시집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시는 어려워요. 내가 읽어줄까? 사과 상자들 사이에 앉아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그 구절에서 아버님이 멈추셨어요. 아버님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시집을 거칠게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떨리는 손으로 창고 구석에 놓아둔 물을 마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저는 그 모습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읽었어요. 민수는 젊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어요. 깊이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어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외로웠고 아버님도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서로를 향해 흘러갔어요. 7월이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죠. 아버님, 저 서울 가려고요. 갑자기 왜? 일자리 구했어요. 식당인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투이야, 꼭 가야 하겠니? 네, 보내주세요.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 가서 있어보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와라 이곳은 내 집이야. 서울행 버스를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님이 정류장에 서 계셨죠. 그 쓸쓸한 뒷모습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서울에서의 나날 원본 유지. 서울은 너무 크고 복잡했어요. 작은 고시원에 방을 구하고 베트남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매일 밤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투이야, 잘 지내니? 네. 아버님은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목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으악. 혼자 119를 불렀어요. 급성 충수염이네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쓰면서 아버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됐어? 왜 혼자 아팠어? 아버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님은 3일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밤에도 의자에서 주무시면서 절 지켜주셨죠. 투이야, 집에 가자. 서울에서 살 거예요. 투이야, 난 약속할게. 시아버지로만 지낼게. 그러니까 돌아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제발 돌아와줘. 8월이 되었어요.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농장 일을 시작했죠. 투이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사과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솎아주고 잎은 따서 사과 열매로 영양이 가도록 해주어야 해요. 아버님과 나란히 일하면서도 우리는 조심스러웠죠.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선을 지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창고에서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때면 참기가 힘들었어요. 8월 말 큰 태풍이 왔어요.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사과가 떨어질까봐 걱정이었죠. 투이야, 집에 있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같이 가요. 위험해.
아버님 혼자 가시는 게 더 위험해요. 창고로 갔어요. 비바람에 문이 덜컹거리고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했죠. 무서워요. 이리 와. 아버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 느껴졌죠. 번개가 칠 때마다 아버님 얼굴이 보였어요. 절 보고 계셨죠? 투이야. 아버님.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바람에 활짝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들어왔죠. 아버님이 절 끌어안으며 비를 막아주셨어요. 괜찮아?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님과 입술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웠어요.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그 선을 넘었죠. 입을 맞췄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폭풍우 속에서 사과 상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이를 알아챈 듯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미안. 미안하다, 투이야.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어요. 아버님이 절 더 세게 안으셨어요. 사랑해, 투이야. 미치도록 사랑해. 저도요, 사랑해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마치 본물처럼 쏟아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투이야, 남자로서 욕망을 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내가 서툴 수 있어. 아버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나의 옷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그분의 거친 손이 제 가슴 위를 더듬어 차츰차츰 내려가 다다랐을 때 억누를 수 없는 환희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투이야, 미안해. 말을 이으려 하자 저는 서둘러 입술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서로의 피부가 맞닿는 순간 우리는 억눌렸던 신음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방 밖은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격정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2년간 여자로 살지 못했던 제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죽은 듯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이 금지된 온기 속에서 금기를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벅차 올랐어요. 사과 향기의 달콤함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아침 그 후, 다음 날 아침 창고에서 함께 눈을 떴어요.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투이야, 우리.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정말 괜찮아? 나는 내 시아버지야. 아버님은 제가 필요하고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몰라도 돼요.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되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밤이 되면 사과창고에서 사랑을 나누는 연인으로.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민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몸은 달랐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창고 쪽으로 갔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창고에 불이 켜진 게 보였죠. 아버님, 저녁 드셨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차만 한 잔 갖다 드리면 되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핑계라는 걸.
손이 떨렸어요. 차를 타면서도 쟁반을 들면서도 가지 말자. 오늘은 그냥 여기 있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왜 이러지? 왜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지? 창고로 가는 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냥 차만 주고 와. 그냥 차만 주고 나오면 돼. 하지만 제 다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사과창고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죠. 돌아가. 지금이라도 돌아가. 하지만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책을 읽고 계셨죠. 투이야? 차? 가져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차를 건네드리려고 다가갔어요. 그때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안 돼. 머리로는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제 몸은 멈추지 않았어요. 투이야.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온종일. 아니야, 이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닌데. 하지만 이미 말이 나와버렸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버님 품에 안겼죠. 안 돼. 돌아가야 해. 이러면 안 돼. 머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몸은 아버님을 더 세게 껴안고 있었어요. 투이야,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아버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제 이성은 계속 저를 말렸지만 제 몸은 아버님을 원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오빠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빠,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어제도 아버님이랑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저는 다시 창고로 갔어요. 오늘은 안 가. 절대 안 가. 아침부터 계속 다짐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제 발은 저도 모르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저는 싸웠어요. 오늘은 안 가. 집에 있어야 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어요. 하지만 채널을 돌려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자꾸만 창문 너머 창고로 갔어요. 불이 켜져 있네. 아버님 혼자 계시네. 오후 8시. 인사만 하고 올까? 얼굴만 보고. 오후 10시. 제 손은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왜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냥 10분만. 차 한 잔만 같이 마시고 와. 하지만 창고에 들어가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님은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아버님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보면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사과밭에서 일할 때도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뛰니까.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리니까. 들키면 안 돼. 조심해야 해. 하지만 해가 지면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창고를 향했어요. 마치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이. 투이야, 내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낮에는 생각했어. 오늘은 투이 오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근데 투이 얼굴만 보면 다 잊어버려. 저도요.
낮에는 다짐해요. 오늘은 안 가야지. 근데 저녁만 되면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이게 사랑일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투이야, 이상한 게 낮에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투이만 생각나. 저도 아침에 민수 오빠 사진 보면서 울다가도 밤이 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민수한테도 세상한테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민수가 제게 젊음과 설렘을 줬다면 아버님은 제게 깊이와 안정을 주셨어요. 민수와 함께였을 때는 행복했지만 아버님과 함께일 때는 완전했어요. 아버님, 이상한가요? 민수 오빠를 사랑했는데 아버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 마치 두 사람이 제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낮에 저는 착한 며느리예요. 민수 오빠를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떨고 밤의 투이는 밤에 저는 여자예요. 아버님을 원하는 통제할 수 없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게 진짜 저인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제 턱을 들어 올리셨어요. 둘 다 진짜 투이야. 사람은 원래 복잡한 거야. 네. 저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다 기억하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러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아버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행복을 다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영숙 아주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투이야, 비가 와서 부침개를 해왔어.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도 오지 않겠다 싶어 일찍이 사과창고에서 미래를 나누고 있었 중에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나왔어요. 나의 흐트러진 머리와 급하게 옷깃으로 가린 목에 난 작은 자국을 보셨죠? 영숙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침묵이 흐르는 순간 아주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주머니, 그게 말도 안 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건 아주머니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그러면 둘 다 끝장나.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 들킨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베트남에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털어놨어요. 엄마, 저 아버님을 사랑해요. 미쳤니? 시아버지를. 엄마,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외로우면 다 되는 거야. 이건 금기야. 금기. 내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엄마가 소리쳤어요. 내 남편 무덤에 뭐라고 할 거야? 시아버지랑 잤다고? 아빠한테는? 언니들한테는? 엄마, 너 이 남자 없으면 정말 못 살아? 네, 정말 못 살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미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투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니.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나가면 못 살아요. 떠나려고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다음 날 엄마가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투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젊어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투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7월 민수 산소에 갔어요. 민수야, 우리 떠날 거야. 너를 두고 가는 게 마음 아프다. 하지만 아빠는 투이 없이 못 살아. 제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요. 오빠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아버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났어요. 이웃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춘우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투이고요. 어머, 부인이 젊으시네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재혼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하지만, 투이야. 아버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면 충분해. 저도 사랑해요. 제주도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작은 감귤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꿔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는 꿈. 민수 오빠가 저를 원망하는 꿈. 그럴 때면 아버님이 절 안아주세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님, 우리 잘못한 걸까요?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저도 후회 없어요. 다만 가끔 민수 오빠한테 미안해요. 나도 그래. 매일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후회 없어? 남편이 물어요. 전혀요. 당신은? 없어. 투이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가끔은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니까 살 수 있는 거겠죠. 해질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요. 우리의 사랑은 금단의 열매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없이 살 수 없었어요. 그게 잘못이든 죄악이든 석양이 지고 별이 뜨고 또 아침이 왔어요. 우리의 사랑은 죄책감과 함께 계속되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금단의 사랑 이야기. 행복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이것이 제 이야기였어요.